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후기 바닷가 장터에 유태수라는 이름난 무역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향신료, 명주, 약재, 도자기까지 없는 게 없는 대형 상단을 소유한 상단주였지요. 그의 말 한마디에 배가 뜨고 선창에는 쌀이 쌓이고 대감집 아씨들이 유태수만 보면 방긋 웃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쌓이면 터지기 마련이라 했던가요. 유태수는 무역 규모를 더욱 키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단 사람들 반대에도 기어이 그는 좋은 선 대신 왕실금지 무역품까지 손을 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와 창고를 봉인해버렸습니다. 유태수, 사원부 명에 따라 상단 자산을 전부 몰수한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정식 통상 허가를 받은 화물이요. 이놈아, 뇌물 주고 얻은 문서가 무슨 정식 허가야. 여봐라, 이자를 포박하라. 그날로 유태수는 자산 모두를 몰수당했고 상단이 해체되고 선주들과의 계약 파기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거기다 믿었던 부하 선장은 밤새 금괴를 싣고 압록강 너머로 도망을 가버렸지요. 그 바람에 유태수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상단이 있는 장터 거리는 떠들썩했지요. 에이, 그 태수 도련님도 한 방에 훅 까불었구만. 기운 놈 위에 하늘 있다더니 복도 곡식처럼 썩나봐. 아이고 태수 도련님은 멋지다 했더니 허무하구먼. 아예 살던 집도 다 넘어갔다더라. 이제는 알거지 상거지가 된 것이지. 그의 종들도 모두 달아났고 본가 창고는 텅텅 비어 거미줄만 남았습니다. 장터 꼬마들도 그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불렀지요. 야, 도망선주 똥배상인이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쌀 한 톨 없는 장터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상단 장부를 가슴에 안고 장터 변두리 다 쓰러진 움막에 몸을 눕혔지요. 재물도 스쳐가는 바람이더냐. 한때 내가 띄운 배가 지금은 내 등을 밀어 물에 빠뜨리는구나. 그렇게 태수는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첫 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장터는 고요했고 세상은 그를 잊은 듯 조용했지요. 그 후 며칠째 쫄쫄 굶은 태수는 돌덩이 같은 마음으로 움막문을 삐걱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늘도 울적한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요. 태수는 시끄러운 머릿속을 비우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터벅터벅 걸었지요. 그런데 그때 장터 입구에서 버선도 없는 맨발의 거지 여인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솥뚜껑을 쉴 새 없이 긁으며 지나는 이들에게 구걸을 했지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누더기에 발목은 씻지 않아 종기까지 돋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태수 눈에는 이 여자가 왠지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보통 사람들 눈엔 걸레만도 못한 꼴인데 그녀의 눈빛 하나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더랬습니다. 어이 거기 삭가쓴 양반. 쌀은 없고 체면만 남았소. 아니면 둘 다 날아가 버렸소. 뭐요?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허허, 여기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 어제까지 배 띄우던 똥개 오늘은 움막에서 배까지 굽는구나. 그 말에 태수는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구걸하는 거지 주제에 어찌 그리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만 하는지 무척 당황스러웠지요. 누구냐 넌 날 어떻게 아는 것이야? 뭘 안다기보단 거지끼리는 냄새로 알아보는 법이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어째 나보고 거지라는 것이야? 흥 거지가 아니면 어디 한번 돈이나 보여주시지. 그리고 미치지 않고 어떻게 거지 노릇을 할 수 있겠어. 근데 그쪽은 아직도 덜 미친 모양이네. 배고프면 내 옆자리에 앉아서 구걸이라도 해봐. 태수는 거지 처녀에게 화가 났지만 쫄딱 망한 게 속이 상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비에 젖은 치마 속에서 손을 꺼내 주먹을 쥐고 태수에게 물었지요. 자, 이 손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소? 복이 있겠소? 똥이 있겠소? 태수는 거지 처녀의 말이 무척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 미친년이 지금 장난하냐? 정답을 말하면 복을 주고 틀리면 똥덩이를 안겨주겠소. 어떠소 상단 영수님?
그 말에 태수는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그녀의 말에 일단 대꾸를 해주었습니다. 복. 그 말에 거지 처녀가 입꼬리를 올리더니 주먹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엔 어제 잃어버린 태수의 상단 인장 목걸이가 들어 있었지요.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제 쌀집 담벼락 밑에 떨어져 있더이다. 운 좋은 놈은 잃어도 돌아오고 운 없는 놈은 잡은 것도 미끄러지지. 그 순간 태수는 그녀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영락없는 거지처럼 보여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 인장 목걸이를 찾아줬으니 날 따라오시오. 태수는 거지 처녀를 주막집으로 데려가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태수가 사준 국밥을 정신없이 퍼먹었지요. 그녀는 수저질을 하는 게 아니라 국밥을 입에 들이붓는 수준이었습니다. 캬하, 세상에 이제 좀 살 것 같구만. 아, 그런데 이 국물에 돼지가 발 씻고 갔나 아니면 너덜너덜한 상단에 한숨이 들어갔나? 어째 뒷맛이 좀. 어째 말버릇이 점잖지를 못하고 고약하군. 거지에게 뭘 더 바라시오. 점잖이 밥 먹여주시오. 오갈 데 없는 거지 처녀에게 유태수는 그날 밤 움막의 자리를 한켠 내주었습니다. 헌데 그녀는 눕자마자 방귀부터 뀌었지요. 어이 시원타. 오래간만에 곡기가 들어가니 뱃속에서 난리가 나불었구만. 아니 이게 여자여 짐승이여. 헌데 그 다음날 잠에서 깬 거지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쌀떡을 잃어버리진 않았소. 거짓말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쫄딱 망하기 몇 달 전 창고에서 쌀동 몇 개가 사라진 적이 있었지요. 아니 그것을 어찌하셨소? 그것은 상단 뒷담 넘어 큰 느티나무 옆 두더지 굴 속에 있을 것이오. 아니 그게 정말이냐? 내 콧구멍에 쌀 냄새가 그곳에서 나거든. 그날 태수는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가 상단 뒷담 넘어 우거진 나뭇가지를 치우니 정말로 작은 동굴이 하나 나왔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 커다란 항아리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는 쌀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쌀 장사를 해도 될 만큼의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당신이 말했잖소. 내 손 안에 복이 들어있다고. 이것은 도망친 선장이 빼돌린 것인데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못 가져간 것이오. 생각지도 못한 쌀이 거지 처녀 덕에 생긴 태수는 당분간 먹는 걱정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니 거지가 또 엉뚱한 말을 꺼냈지요. 내일쯤이면 복칠이란 종놈이 기어들어오겠군. 태수는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자신에게 종놈이 다시 찾아올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태수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망쳤던 복칠이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저 왔습니다요. 이놈 꿈속에 거짓 마님이 보여서 찾아왔구만요. 아니 거지 마님이라니 그게 뭔 말이냐? 제 꿈속에 틀림없이 도련님 곁에 거짓 마님이 있었구만요. 그 말에 태수는 황당했지만 며칠 전 거지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고스란히 현실이 된 것이지요. 그날 밤 태수는 거지가 내주는 더덕 막걸리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거지, 아니 저 여인 대체 뭐하는 자란 말인가? 입만 열면 헛소리 같은데 그 말들이 하나같이 들어맞는 게 아닌가?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시오? 생각이 너무 깊으면 머리가 다 빠져 한 올도 남아남질 않을 것이오. 그러니 생각은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 우리, 내 방귀도 참아줬고 또 내 덕에 쌀 항아리도 찾았고 이 정도면 우리 살림 차릴 인연 아니오? 정말 미쳤군 이 여자. 유태수는 가면 갈수록 거지 처녀가 신기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녀를 더욱더 관찰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장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거리엔 음식 냄새도 풀풀 풍겼지요. 그런데 거지 처녀는 어찌나 당당한지 자리 깔고 앉아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점괘가 한 번은 세냥, 두 번은 네냥. 태수는 창피하고 당황하여 얼른 그녀 곁에서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자, 복 받고 싶으니는 얼른 오시오. 사내복, 자식복, 금전복, 뒷간복까지 싹 다 봐줍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안악 하나가 웃으며 다가왔지요. 푸, 넌 또 뭐 하는 애냐? 나는 복주는 복녀요. 남은 인생 잘 살라고 미래를 말해주는 여인이지. 아, 그래? 그럼 내 남편이 요즘 바람핀다는 소문이 맞나? 말냄새가 나는군. 그건 남편이 아니라 말장수 옆편네와 사통하는 건너편 옆하는 놈이야. 그놈이 지가 바람피고 당신 남편이 바람났다고 헛소문을 내고 있구만. 엿장수? 에라이, 그놈이 엿 같더니 엿 같은 짓말하고 다녔군. 장터 안악은 험한 말을 뱉으며 달려갔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야야, 그 거지처녀 입만 열면 다 맞춘다더라. 허허, 내 아랫배를 보더니 매실차 마시라고 하던데 진짜 통증이 났는기라. 이건 뭐 이 정도로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도사가 아닌가? 그날 장날은 거지처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녀는 신들린 득점을 보고 어떤 때는 웃으며 어떤 때는 욕과 함께 점괘를 받지요. 쌀 떨어지기 전에 마누라한테 꼬리 내려. 아니면 싸다구가 날아들 테니. 사람들은 그녀의 입담에 배꼽을 잡았고 가짜 점쟁이로 오해하던 이들도 점점 그녀를 믿었지요. 그날 저녁 점값으로 받은 고기와 막걸리를 안주 삼아 두 사람은 움막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때요? 오늘만 해도 쌀이 반말이요. 고기 두 덩이에 술까지. 이쯤이면 나를 상단 2인자쯤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요? 오늘 하루 벌어온 걸로만 보면 괜찮은 수입이구려. 그러게 내가 뭐랬어. 내가 복을 물고 다닌다고 했자녀. 이래도 내가 안 땡겨. 하, 이제 미친년이라고는 못하겠고 뭘 좀 아는 년이라고 해야겠구만. 그날 밤 태수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상단이 망하고 신락 같은 희망도 없어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었지요. 헌데 거지처녀를 지켜보면서 위안도 되고 기운도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은 쫄딱 망한 아픈 기억을 잊고 태수는 편히 잠들 수가 있었지요. 다음 날도 어김없이 거지는 장터 입구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로 비단 도포를 걸친 중년 사내 하나가 거지에게 다가왔지요. 그자 뒤에는 기생처럼 화장한 젊은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보거라, 혹시 복녀라는 여인은 어디 있느냐? 어이쿠, 양반날이 인상 쓰지 마시고 저기 앉아있는 분이 복녀요. 아니 저 거지가 복녀란 말이냐? 그 말에 거지는 고개를 들어 비단옷을 입은 중년 사내를 보았습니다. 어이 도포 입은 양반, 귀한 척 말고 이리 와 앉으시오. 흥, 젊게나 본다더니 버르장머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군. 나는 이 고을 군수댁 종친 조만택 대감이다. 대감이든 대장장이든 내 앞에선 다 똑같소. 하늘이 내려준 복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 그 말에 조만택 대감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조용히 거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여인의 사주를 좀 봐주시오. 요즘 잠도 설치고 살이 쭉쭉 빠지는구려. 거지는 여인의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이 처자 꿈에 늘 소나무가 나오지 않소? 예, 맞습니다. 소나무 아래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곤 합니다. 그건 이 처자의 몸 안에 숨은 씨앗 때문이오. 방금 씨앗이라 했느냐? 뱃속에 피가 도는 씨앗, 대감과는 무관한 피지요. 그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구경꾼들은 모두가 알아들었지요. 뭐라? 감히 인연이? 뱃속의 자식은 누구 자식이냐? 그건 대감이 물을 일이 아니라 대감댁 기방을 드나들던 그 젊은 선비에게 물으셔야겠지요. 그 말에 여인은 울며 뛰쳐나갔고 조만택은 거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뭔데 이런 망언을 짓거리느냐? 물어봐서 말해줬을 뿐이요. 듣기 싫으면 물어보지를 말던가. 그날 저녁 조만택 대감 집안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거지의 위상은 한층 더 올라갔지요.
그날 저녁 움막으로 돌아온 유태수는 거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낮에 그건 정말 내가 예언한 거냐? 아니면 그냥 찍은 거냐? 그냥 느껴졌지. 그 처자 눈동자가 자꾸 왼쪽으로 흔들렸거든. 거짓말을 할 땐 보통 왼쪽 눈동자가 흔들리거든. 허참,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조대감 같은 사람한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이야? 거지는 탁주를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보기 머무를 곳을 볼 뿐이요. 오늘도 밥값은 했으니 2다리 뻗고 잠이나 자야겠소. 거지는 할 말만 하고 곧바로 코를 골았습니다. 태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의문투성이었지요. 겉모습은 거지 중에 산거지인데 안에 들은 것은 범상치 않은 뭔가가 있는 여인이로다. 다음날 날이 밝자 태수는 작정하고 거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 내가 짐승 같지는 않고 도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말에 거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진 것이오. 내 이름은 수연이요. 영의정 민대감의 첩으로 어릴 적부터 노비 출신 어미에게서 낳은 서출이었지요. 그녀는 옛날을 회상하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노비의 딸이었지만 똑똑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민대감의 눈에 들었지요. 그러다 결국 그녀는 민대감의 첩이 되어 별채에 들여져 총애를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본첩 부인의 시기와 또 다른 첩들과의 암투로 그녀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민대감의 눈 밖에 났고 수연은 결국 쫓겨나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 때문에 그녀는 기방에 들어가 일도 했고 장터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알았소.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견뎌야 한다는 걸. 나는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살았소. 영상의 첩으로 살던 때도 거지로 살 때도. 그저 세상이 내게 준 꼬리표만 달고 살았을 뿐이요. 거지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태수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아픈 사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히 짐작이 되었지요. 자신의 상단이 망한 것에 비하면 그녀는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랬구려. 이제서야 당신의 처지가 이해가 돼요. 그렇다 해도 나는 굴하지 않소. 언젠가 내게도 복이 찾아올 테니. 나는 지금 그 복을 받기 위해 견디고 있을 뿐이요. 태수는 거지 수연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한번 망했다고 해서 희망도 없이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그녀는 달랐지요. 그녀는 견디면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옆에 있어 주시오. 당신을 알고 나니 나도 깨달은 바가 많소.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그런 말을 하시오. 그대가 거지든 첩이든 점쟁이든 방귀쟁이든 이제 나는 개의치 않소. 단지 그대는 인생에서 배울 점이 많은 여인임은 틀림없소. 태수는 조용히 그녀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흘렀지요. 서로 의지할 곳 없는 상태에서 서로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는 너무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수연의 행방을 조용히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대감이 보낸 자였지요. 수연을 드디어 찾았군. 거지 행세를 하며 이런 곳에 숨어 있었다니. 검은 갓의 사내는 수소문 끝에 태수의 움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지 수연은 이상한 예감의 잠에서 깼고 자신을 찾는 사내의 꿈을 꾸었지요. 결국 올 것이 오고 있구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태수도 눈을 떴지요. 어딜 가려는 것이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내게 오고 있소이다. 아니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게 무엇이요? 영상대감이 보낸 자가 지금 움막으로 오고 있소. 아니되오. 이젠 당신을 보낼 수가 없소. 당신을 내 곁에서 떨어지게 할 순 없소.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소. 그 말에 거지 수연은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지요. 난 돌아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까지 위험에 빠질 것이오.
이젠 도망칠 필요 없어. 그들이 무슨 권세를 가졌건 당신은 죄인이 아니오. 세상은 그렇지가 않소. 첩은 어디까지나 쓰다 버린 그릇일 뿐이요. 거지 수연은 태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실된 눈으로 자신을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지요. 그러고 있는 사이 잠시 후 검은갓의 사내가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왔소. 수연마님을 모셔오라는 민대감님의 본부요. 검은갓의 사내가 들어서자 태수는 거지 수연을 등 뒤로 숨기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영상대감이 보낸 자요? 그렇소. 어서 저리 비키시오. 나는 무역상 유태수요. 그 여인은 이제 내 아내요. 웃기지도 않는군. 거지된 주제의 민대감에 첩을 아내라 하다니. 내 목숨은 2개라도 된다더냐. 저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품었다면 그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그대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이제는 내 부인이여. 그러니 남의 부인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마시오. 그 순간 검은갓의 사내는 검을 반쯤 뽑았습니다. 그러자 태수 뒤에 있던 거지 수연이 나서 말했지요. 그대 여전히 민대감의 개 같은 충복이로군. 수수연 마님, 이제는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그 집안에서 버림받았고 이제는 그 집 사람도 아니니라. 하지만 민대감께선 당신이 돌아오길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진심, 정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나를 죽이라 했던 그 입이 이젠 날 원한다고? 그 말에 사내는 입을 다물었고 거지 수연은 태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의 서방은 이분이다. 그러니 가서 그리 전하거라. 그리고 다시 날 찾는다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검은갓의 사내는 거지 수연의 말에 주춤하더니 이내 무사들과 함께 조용히 움막을 나갔습니다. 사내들이 가고 수연은 태수의 품에 사뿐히 안겼습니다. 그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오. 거지 하나 품겠다고 영의정과 맞서다니.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복녀 아니오. 이제 당신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오. 그 말에 거지 수연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들의 사랑은 진실하고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유태수는 탈탈 털어 3칸짜리 집을 얻고 수연과 함께 새로운 간판을 걸었습니다. 복녀당이라 이름 짓고 국밥을 팔면서 점괘를 보는 집이었지요. 하, 이거 국밥집이야? 점집이야? 아, 그야 점치는 국밥집이지. 국밥도 먹고 점도 보고 얼마나 좋냔 말이야. 오늘은 기념이다. 국밥 먹으면 점은 공짜. 아, 정말이요? 오늘 운수대 통했구만. 하하. 아, 그럼 어서 국밥 한 그릇 싸게 말아보더라고. 점치는 국밥집은 소문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지요. 복녀당 주인이 된 수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손수 국물을 끓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누군가의 첩이 아닌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삶을 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옆에서 배추를 써는 태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한때는 거대한 상단주였지만 이제 그는 배추를 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수연의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지요. 당신이 써는 배추 덕의 국물 맛이 일품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물 맛이요. 호호. 태수는 한쪽에서 배추를 썰다 말고 그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칼질하고 국 끓일 줄은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이제 이 일이 내게는 즐거운 일이 되었어. 하하. 그럼 되었소. 한때는 도포자락 휘날리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습은 딱 좋아 보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혼례를 올리진 않았지만 이미 부부나 다름없었지요. 복녀당 수연은 밖으로 나가 국밥을 퍼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헌데 국밥보다도 점괘가 인기 폭발이었지요. 그날도 복녀당의 손님은 북적이며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까지 바쁜 하루를 보낸 두 사람은 설거지까지 마치고 방 안에 들어앉았지요. 잠시 이리 와보시오. 내가 어깨를 주물러 드리리다. 태수는 수연 뒤로 돌아가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당신의 손맛이 상당히 맵구려. 호호. 당신의 등이 많이 굳었소.
아마도 힘을 많이 쓴 탓인 것 같소. 수연의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탓에 그녀의 근육이 똘똘 뭉쳐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힘들다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태수와 함께하는 삶은 힘들어도 재미가 있었지요. 태수 또한 비록 배추를 썰고 설거지를 했지만 그 일이 창피하거나 싫지가 않았습니다. 수연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배웠고 그녀와 함께하는 삶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행복하기까지 했지요. 당신도 이리 오시오. 이제 내가 당신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지요. 도련님, 이 집 진짜 우리 집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나는 도련님 아니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서방이요. 그 말에 수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유일한 부인이요. 말해 무엇하겠소. 당연한 것을 하. 그날 밤 두 사람은 피곤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 두 사람은 동고동락하는 부부가 되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복녀당에 아주 귀부인 같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치마자락을 펄럭이며 등장한 이는 한양 민씨 가문의 사위 이판서댁 부인 민씨였지요. 그대가 복녀인가? 그렇소만 국밥 드시러 왔소. 점은 덤이요. 나는 점을 보러 온 게 아니네. 그대가 정말 민대감의 첩수연인지 확인하러 왔을 뿐이네. 그 말에 수연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때는 수연이었다 한들 지금은 아니요. 민씨 집안 사람이 이곳에서 국밥을 팔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우리 집안 명예의 오점이라 생각지는 않느냐? 그런다 한들 어찌하겠소. 이것이 그대 가문이 뿌린 씨앗이요. 명예고 체면이고 이제는 남인이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시오. 그 말에 민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태수가 안으로 들어와 민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부디 우리 복녀를 가만히 놔두시오. 그녀는 이제 나의 부인이고 그 집과 인연은 끝났소. 당신이 수연의 사내란 말이오? 그렇소. 그녀는 이제 나의 부인이니 나는 목숨 다해 부인을 지킬 것이오. 민부인은 태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당장은 나서지 않겠지만 이게 끝은 아닐 것이오. 민부인 그녀는 치마자락을 휙 털며 나갔고 복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민대감집에서는 무서운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 첩수연을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년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년의 입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야. 그년 때문에 내가 한 짓이 드러나선 안 되느니라. 민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럼 수연마님을 처리할갑쇼? 가서 사고처럼 처리하거라. 명 받들겠습니다, 대감. 같은 시각 복녀당의 복녀 수연은 국물 솥을 씻고 태수는 낡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녀야 오늘만 해도 100명이 넘었어. 이러다 진짜 도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도인이 되면 못하겠소. 또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따라붙고 있는데. 그녀는 멍하니 국물잔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대감은 내가 치부책을 숨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소. 아니 치부책이라니 그게 뭔 말이요? 그 책 안엔 민대감이 돈 받고 판 관리들과 밀수 뒷거래 등 나를 이용한 기록들도 모두 담겨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그자들이 포기를 안 했던 것이요? 그 책이 알려지면 민대감 집은 피바람이 불 것이요. 태수는 복녀 수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대감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럼 그들이 보낸 어둠의 그림자는 언제쯤이나 닥치겠소? 내일 밤이요. 내일 밤은 그자들을 피할 수 없을 것이요. 그 말에 태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알겠소. 이번에는 나도 물러서지 않겠소. 이참에 그자들에게서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말겠소. 복녀 수연은 태수의 다짐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태수는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사를 했지요. 장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방에 들어가 앉아 불청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밤이 깊어지자 복려당 담벼락 너머로 검은 그림자 셋이 살금살금 걸어왔지요. 그 자들은 민대감이 보낸 자들로 수연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밤 잡음 없이 끝내자. 국밥집 여인 하나 소리도 없이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지. 3명의 검은 사내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려당에 들어서니 방 안에 불은 꺼져 있고 모두 잠든 것 같았지요.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서기 위해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순간 항아리가 위에서 내려와 깨지면서 그들은 까만 기름을 뒤집어 쓰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그 자들은 미끌거리는 통의 중심도 잡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렸습니다. 그러자 태수의 종이었던 복칠이가 장터 똘마니 10여 명을 데리고 갑자기 나타났지요. 그들의 손에는 도끼와 작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감히 우리 나리와 마님을 노려? 오늘 밤 너희 이놈들 국밥 재료가 될 줄 알아라. 복칠이는 기름 범벅이 되어 꼼짝달싹 못하는 사내들을 잡아 꽁꽁 묶었습니다. 사내 셋은 그대로 포박당의 뒤편 창고로 끌려갔고 태수는 그들의 품속에서 문서를 발견했지요. 그 문서는 바로 민대감이 친필로 작성한 수연을 죽이라 명령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은자 100냥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이건 민대감이 직접 사조한 문서가 분명하구나. 태수와 복려 수연은 민대감의 치부책과 살인교사 문서를 들고 곧장 사원부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승진을 위해 실적이 필요했던 사원부 감찰이 탐과 놀이를 잡기 위해 칼을 갈고 있던 참이었지요. 형님께 선물을 하나 가져왔소. 아니, 선물이라니. 갑자기 무슨 선물이란 말이냐? 태수는 민대감의 치부책과 살인교사 문서를 감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문서를 살펴본 사원부 감찰의 두 눈이 커졌지요. 아니, 이게 사실이냐? 민대감이 밀무역과 매관매직이라니. 거기다 더군다나 살인교사까지. 이 치부책은 내가 민대감 옆에 있을 때 몰래 빼돌린 것이오. 그렇다면 민대감은 이제 끝이다. 그동안 하늘을 나는 권세를 잘도 누리며 살았지 그 자는. 그런데 태수 자네는 상단을 잃고 그동안 어찌 살았나? 나름 잘 살았수 형님. 배추도 썰고 설거지를 하면서 행복이란 걸 알게 되었소. 허참, 자네가 정말 그리 살았단 말인가? 세상이 놀랄 일이군. 다음날 포도청 관병들이 들이닥쳤고 민대감은 곧바로 사원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온 한양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민대감의 몰락은 빠르게 퍼졌고 복려당은 하루아침에 장터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 상인들은 태수를 찾아와 다시 상단을 함께 하자고 줄을 섰지요. 태수 도련님, 이제 다시 바다를 누비실 시간이요. 자금은 내가 되겠소. 그 옛날 명성을 다시 찾으시오. 이번엔 나 혼자 나서지 않고 내 아내와 함께 상단을 일으킬 것이요. 태수에게 돈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태수는 어렵지 않게 다시 무역상단을 꾸렸습니다. 유태수의 상단 이름은 태복상단, 태수와 복려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었지요. 그렇게 다시 상단을 일으킨 유태수는 상단에서 복려 수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으시었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하늘처럼 모시리다.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아니, 우리 혼인을 몇 번이나 하는 것이요? 이미 우린 부부가 아니요. 나는 정식으로 당신과 혼례를 올리고 싶소.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혼례를 말이요. 그 말에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서야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찾게 되었지요. 까짓것 줬소이다. 2번 아니라 10번이라도 줬소. 당신과 함께라면. 그리하여 상단에서는 두 사람의 혼례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해 주었지요. 헤헤, 내가 꿈에 보았던 거지마님이 정말 우리 나리 마님이 되었네. 이 집에 쌀 떨어질 일은 없겠다. 복이 넝굴째 들어왔구만. 아, 그러게 말이오. 태수 도련님은 지옥으로 떨어졌어도 다시 하늘로 높이 솟는 재주가 있구만. 몇 해가 흐른 후 태복상단은 전국 최고의 상단이 되었고 조선의 무역은 당연 태복상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욕심을 내지 않았고 불법적인 거래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지요. 조정에서도 이들의 무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조정과 궁에 필요한 물품도 태복 상단에 의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해냈소. 이 모든 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요. 나보다 당신의 재능이요. 내가 봐주는 정계도 당신의 재능 앞엔 그저 새발의 피요. 두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만났습니다. 만약 서로가 거지라고 무시했다면 오늘날의 두 사람의 성공은 과연 있었을까요? 기회는 절망과 함께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수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수연을 만났고 수연 또한 절망 속에서 태수를 만났습니다. 절망과 절망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지요.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요. 그러니 현실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과 산을 넘어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23세 혼자가 된 젊은 과부가 하나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월아, 밥 깔고 약초 캐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지요. 에그 저 월아도 참 가엾기도 하지. 23 꽃다운 나이에 참으로 안 됐어. 홀몸으로 이 깊은 산골서 혼자 밥 메고 약초 캐며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여. 그 고운 손 다 망가뜨려가며 사는 거 보면 내가 다 속이 시리다니까. 그 처자 혼자 밥 메고 장작 패는 거 보면 그 허리 놀림이 보통이 아니더만. 내 젊었을 적엔 말이야. 허리 잘 쓰는 여인이 밥도 잘하고 밤에도 잘하더라고. 내가 좀만 더 젊었어도 약초 핑계대고 그녀 따라 산까지 갔을 거요. 허허. 아, 이놈의 영감탱이가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오늘 한번 내 손에 죽어볼텨? 마을 할매들은 월아가 혼자 사는 게 아까운 얼굴이라 하고 할배들은 그저 그녀의 허리가 좋다며 농을 했지요. 과부 월아는 젊은 나이에 홀로 살다 보니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밭에서 김매다 말고 하늘을 보며 원망할 때도 많았지요. 데려가려면 나도 데려가시지 어째 내 서방만 데려가셨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 아니면 뭐란 말이여. 월아는 본시 돈 많은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큰 상단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하루아침에 쫄딱망해 집까지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화병으로 쓰러지고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 하느라 종살이를 시작했지요. 그 바람에 월아는 어쩔 수 없이 머슴일 하던 서방을 따라 산골 마을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엎진데 덮친다고 시집 온 지 3년도 안 되어 서방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여인의 몸으로 홀로 밭일과 약초를 캐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지요.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이라 그녀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아가 하늘을 보며 한탄을 하고 있을 때 마을 노총각 칠덕이가 월아를 찾아왔지요. 아, 월아 아씨 김매느라 힘들지 않소? 이리 나와 보소 내 얼른 해줄란께. 아, 칠덕이네도 일이 많을 거다냐. 그런데 일하다 말고 어찌. 아, 서둘러서 일찍 끝내고 나하고 저기 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번 어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월아는 흙덩이를 집어 칠덕이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벌어져 있던 칠덕이 입에 흙덩이가 들어가고 말았지요. 칠덕이는 깜짝 놀라 입속에 들어온 흙덩이를 퇴퇴 뱉어냈습니다. 아니 왜 그려 내가 뭐 잘못했는가벼? 내가 그렇게 우스워? 어따 대고 지금 그따위 말을 하느냔 말이야. 엄매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이오. 아, 갑동이가 아씨한테 말만 하면 준다고 하더구먼. 칠덕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흙덩이가 또 날아왔습니다. 아니 흙덩이는 쉬지 않고 계속 날아왔지요.
그러자 칠떡이는 걸음아 나 살려라 냅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칠떡이가 사라지자 월화는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아무리 홀로 되었다고 어째 똥파리들만 다 끼냔 말이야. 월화는 부잣집 딸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지난날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안에 일하는 하인들이 10여 명이나 있다 보니 손 하나 까딱할 일이 없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몸 건강히 잘 계신지도 너무 궁금해요. 월화는 속이 상해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밥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하지만 너무 분통해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내란 사내는 죄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좀 멋지고 남자다운 사내는 단 한 명도 없었지요. 뭐 좀 사내다운 사내가 있어야 마음이라도 좀 갈 텐데. 죄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으니 마음 가는 사내가 단 한 명도 없구나 에휴. 월화는 더 이상 산골 마을에서 살기 싫었습니다. 힘들게 살아도 한양 장터 근처 움막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께 가고 싶었지요. 그렇게 월화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어느 날 월화는 도라지를 캐러 뒷산에 올라갔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상을 크게 입은 정체불명의 사내였지요. 어이어이 이봇이 살아있수. 아니 눈동자를 보니 살아는 있는데 숨은 턱턱 끊기려고 하네. 월화가 사내의 입에 물을 넣어주자 사내는 조금씩 물을 목 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월화의 얼굴을 한번 확인하고 기절해 버렸지요. 월화는 사내가 기절하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절에 쓰러져 있는 그를 그냥 두고 오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것 같았지요. 행여나 죽기라도 한다면 평생 마음의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놈이 혹 도둑놈이나 산적이면 어쩌지. 괜히 도와줬다가 일만 생기는 거 아냐? 월화는 고민 끝에 그래도 죽게 놔두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상당한 사내를 업고 산을 내려왔지요. 그리고 월화는 사흘 밤낮을 약초를 다려 정성껏 사내를 간호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내가 사흘 만에 눈을 떴지요. 그런데 그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선 짐승들이 사냥할 때와 같은 날카롭고 예사롭지 않은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에 월화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일어났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미음 좀 드시오. 근데 이름은 대체 무엇이요? 사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음을 한 그릇 먹고 또 한 그릇을 더 먹더니 다시 눈을 감았지요. 웜에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귀신이 따로 없네. 그래 말 안 할 거면 무명이라고 부르지 뭐. 그날부터 정체 모를 사내를 월화는 무명이라 불렀습니다. 부상을 크게 당한 그 사내는 어쩔 수 없이 월화의 초가에 눌러 살게 되었지요. 시간이 지나 몸이 회복된 무명은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밭을 맸습니다. 일은 조용조용 잘했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월화는 그의 무뚝뚝함과 침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그에 대한 끌림이 생겼지요. 허허 이놈이 말은 없지만 손은 빠르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서방보다 낫겠어.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과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과부집에 젊은 사내가 눌러 앉았다지? 참말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월화는 마을에 소문이 났어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홀몸인 과부인이 남들이 뭐라 하든 무명을 집에 두는 것은 죄 짓는 일은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월화의 초가집 창문에 달빛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자 무명의 사내는 말없이 벌떡 일어나 벽에 걸어둔 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빛이 돌변했지요. 누구냐?
무명은 밖의 그림자 살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응, 방금 말했소. 말을 할 줄 아는 것이요. 자다 말고 무명의 소리에 잠을 깬 과부 월화가 물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날아든 화살 하나가 무명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러자 그 순간 무명은 단숨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검은 표범과 같이 날렵했지요. 무명은 괴한들과 싸우면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칼 부딪히는 쇠소리가 계속 났지요. 그러다 잠시 후 무명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대나무 숲에는 괴한 여럿이 쓰러져 있었지요.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하오. 대체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을 알면 그대도 위험해질 것이오. 그 말만을 남긴 채 무명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월화는 한참 동안이나 서서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그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월화는 왠지 그에게 자꾸만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같긴 했어도 그에게는 뭔지 모를 매력이 있었지요. 그가 떠나가고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운 월화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 이놈 보통 놈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나는 뭐야? 나쁜 놈이 시키. 무명이 떠난 뒤 월화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나 무명의 빈자리는 공허했고 왠지 쓸쓸했지요.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훌쩍 떠나버리면 어떡하느냔 말이야, 이 나쁜 놈아. 내 마음이 이리 싱숭생숭하니 내가 괜히 마음이라도 준 것 같잖아. 월화는 무명이 떠나고 그가 잊혀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그의 생각만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관군이 마을로 들이닥쳤지요. 그들은 마을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조정의 실세를 암살한 살수가 이 마을 근처까지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는 전설의 살수 흑야라는 자다. 검은 옷 입고 밤마다 나타난다 하여 붙은 이름이지. 등에 칼자국이 있고 눈빛은 짐승과 같을 것이다. 그런 자를 보거든 곧바로 관하로 알리거라. 월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명의 눈빛과 어깨의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그놈이 흑야였단 말인가? 근데 말이여, 내가 장에 갔다가 들었는데 흑야가 암살한 자가 원래는 흑야를 죽이라 명한 자였다더만. 뭐라고? 그럼 오히려 억울한 복수란 말이야? 그렇다지 뭐여. 흑야는 자기가 속한 그림자 조직이 배신당하자 복수한 거래. 아니 근데 흑야라면 옛날 북방 전장에서 귀신처럼 적진을 휩쓸고 다녔던 그 사람이 아니오? 맞다더만. 혼자 수백 명을 베고도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더라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 듣고 월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았지요. 그날 밤 월화는 촛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누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리도 무서운 사람이었소. 당신이 의식 없을 때 물 먹이느라 잠시 잡았던 그 손. 그 손은 참 부드러웠는데 그 손이 그렇게도 날카로웠던 손이었소? 다음 날 날이 밝자 이번에는 관군들이 월화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장작더미며 장롱까지 다 뒤지고 다녔지요. 수령, 대나무밭에 사내 둘이 죽어 있습니다. 뭐시야? 어서 앞장서거라. 수령은 관조를 따라 대나무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처로 보아 보통 실력이 아니다. 동맥을 정확히 한 번에 끊었다. 그 자가 분명 이 근처에 숨어있다. 그 과부년을 당장 잡아와라. 잠시 후 관졸들은 방 안에 있는 월화를 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 자를 숨겨주었느냐? 나는 그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단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렸을 뿐이요. 내년이 살려낸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여봐라, 전년을 관하로 끌고 가라. 그날로 월화는 관하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꼈지요. 마을 장정들은 울분을 삼켰고 안악들은 한을 품었습니다. 수령은 관하에서 월화를 지독하게 문초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긴 것이 아니오. 나는 그저 사람을 살렸을 뿐이요. 살인범을 살려놓고도 뻔뻔하구나.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소. 말은 없었지만 예의 있는 사람이었소. 하, 인연이 반역자를 감싸네. 그날 밤 수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한다며 월화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오늘 밤 내 수청을 들 거라. 그럼 내일 아침 너를 방면해 주겠다. 어때 귀가 솔깃하지 않느냐? 수령은 아름다운 월화를 품에 안을 것을 생각하니 입가에 침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갑자기 열린 창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새 수령의 목에 검을 들이댔지요. 너 누구냐? 죄 없는 여인들을 잡아다 겁박해 하룻밤을 보내는 게 내 놈의 취미냐? 아니 그럼 내가 흑야? 나를 본 자 내 이름을 아는 자 살려둘 수 없다. 그 말에 수령은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면 내 놈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관리를 죽이면 조정에서 직접 나선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그 순간 흑야는 수령의 머리를 검의 손잡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수령은 그 자리에 픽하고 쓰러졌지요. 어서 나를 따르시오. 흑야는 벌벌 떨고 있는 월화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 당신 무명이요. 그렇소. 내가 무명이여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흑야는 월화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월화는 흑야의 손이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러나 두 사람의 도주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곳곳을 관군이 포위했고 마을을 들어오는 입구마다 수백 대가 서 있었지요. 나와 같이 가면 위험이 따를 것이오. 그래도 괜찮겠소. 그럼 또 나 혼자 남겨놓고 도망칠 참이었소. 내 옆에 있으면 더 많은 피를 보게 될 거요. 나는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소. 그것도 당신을 지키려다. 그러니 내 목숨 책임지시오. 흑야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달빛조차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흑야와 월화는 숨을 죽이고 고갯길을 올라갔습니다. 아래 마을에서는 횃불을 든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한창 수색 중이었지요. 숨이 턱에 차오르.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되겠소? 날이 밝기 전에 저 고갯마루를 넘어야 하오. 두 사람은 숨가쁘게 달려 고갯마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만치 뒤에서 횃불 셋이 위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춘옥군 셋이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어. 춘옥군? 그럼 산적도 관군도 아닌 전문 추적군이요. 그들은 오직 현상금만 노리는 짐승 같은 자들이여. 그 자들은 인정도 없고 살인도 서슴지 않소. 내가 이쪽으로 올라가 저들을 유인할 테니 당신은 이 좁은 틈을 따라 남쪽 계곡까지 내려가시오. 안 돼요. 혼자는 무섭단 말이요. 흑야는 월화를 다른 곳으로 보내놓고 춘옥군들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제거하려 했지만 월화가 혼자 있기를 무서워했지요. 그래서 결국 흑야는 생각을 바꾸어 월화와 함께 춘옥군들을 피해 달아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앞에서 절벽이 나왔지요. 그 절벽 아래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뛰어내려야겠소. 아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단 말이요? 춘옥군들이 바짝 쫓고 있으니 방법이 없어. 흑야에게 춘옥군 셋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월화가 춘옥군들에게 잡히거나 부상이라도 입을까봐 그는 월화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지요. 나를 꼭 잡으시오. 흑야는 월화를 꼭 안았습니다. 월화도 흑야의 허리를 두 팔로 꼭 껴안았지요. 그 순간 흑야는 월화를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월화는 겁먹고 흑야의 허리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물속으로 깊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절벽 위에서는 춘옥군들이 도착해 절벽 아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허! 이 높은 절벽을 뛰어내려? 미친놈이로군. 뭐 그놈이 흑야라면 그럴 만도 하지. 어서 아래로 내려가 그놈의 시체나 찾아보자고. 한편 절벽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린 두 사람은 물길을 타고 한참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까지 떠내려와 물 밖으로 나왔지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 당신이 나를 너무 꼭 안는 바람에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소. 그것 빼고는 괜찮소. 그렇다면 다행이구려. 물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햇볕이 잘 드는 바위 틈에 자리 잡은 두 사람은 옷을 벗어 말렸습니다. 당신도 옷을 벗어 말리시구려. 부끄럽소. 어째 사내 앞에서 알몸을 보인단 말이여. 곧불에 걸려 고생하는 것보다 잠시 부끄러운 게 낫지 않소. 그럼 뒤 돌아 있으시오. 흑야가 몸을 돌리자 월화도 옷을 벗어 바위에 널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았지요. 그런데 당신 진짜 이름이 뭐여? 진짜 이름을 말하면 난 더 이상 그대 곁을 떠날 수 없을지도 모르오. 그럼 지금 말하시오. 나도 이제 당신 곁을 떠날 생각 없으니. 내 이름은 박준우요. 이제 월화는 흑야의 본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 가까워졌음을 느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몸을 돌려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맞춤이 시작되었지요. 햇볕이 드는 바위 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더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되었지요. 햇볕에 옷을 다 말린 두 사람은 산길을 걸어 어느 외진 절간에 당도했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내가 숨어 지내던 절이요. 절이라니 이렇게 깊은 곳까지 사람이 오긴 하나요? 이곳이 한때는 매화암이라 불렸소. 한 그루 매화나무 때문에 붙은 이름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절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어? 스님 한 분이 계시어. 그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소.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노승이 한 명 들어왔지요. 자네 아직도 검을 버리지 못했는가? 스승님 아쉽게도 그리 되었습니다. 스승님이라면 그럼 노승께서도 설마. 이 아이는 10살 때 목숨 걸고 내게 찾아왔다네. 검을 들면 짐승이 되지만 검을 놓으면 죽게 되는 운명이지. 그럼 당신이 흑야가 된 것도 이 스승님 때문이요? 스승님이 내 목숨을 구해주셨고 난 그림자 조직이 되었소. 저 아이는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소. 단지 괴물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세상에서 살아남았을 뿐이지. 월화는 노승의 말을 듣고 흑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주어진 운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뿐이었지요. 월화는 조용히 흑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자는 어쩌다 흑야를 따라온 것이오? 월화는 흑야를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보아하니 산골 처녀는 아니고 양반 가문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다 산골 마을로 시집을 갔소. 월화는 갑자기 집안이 몰락하고 집에서 일하던 머슴에게 시집간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승이 뭔가가 생각난 듯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아버님 함자가 어찌 되시오? 광산 김씨 덕자 중자입니다. 월화 말에 노승이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허 인연이란 게 참으로 묘하군. 덕중의 여식을 이런 산중에서 다 보다니. 저희 아버님을 아세요? 알다마다 젊어서는 내 친한 벗이었지. 노승이 아버지와 벗이었다니 월화는 흠칫 놀랐습니다. 자네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포도대장이라네. 자네 아버지에게 사기꾼을 붙여 재산을 모두 몰수했지. 지금 그 상단의 실제 소유주는 바로 포도대장이야. 자신 가문의 몰락한 원인이 포도대장이라는 것을 안 순간 월화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럼 저희 가문의 원수가 포도대장인가요? 그렇다네. 지금 흑야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자가 바로 포도대장이지. 아니 포도대장은 왜 또 흑야를 잡으려 한답니까? 흑야가 포도대장의 뒷배였던 조정의 대신을 죽였기 때문이야. 그 때문에 그는 흑야를 잡지 못해 안달이 나 있지. 노승의 말에 월화도 흑야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월화는 아버지의 원수를 알게 되었고 흑야는 월화 부모의 원수가 자신의 적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런 우연의 만남이 필연이었던 것이로구나. 허허. 허나 조심해야 하느니라. 포도대장은 만만한 자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이만 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흑야와 월화는 절간을 나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늦은 시각 어느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곳이 어디요? 이곳은 내 은신처요. 우선 이곳에서 쉬고 있으시오. 아니 어디 가려는 것이요? 오늘 밤 자정 넘어 포도대장의 집에 침투할 것이요. 분명 그곳에는 그의 비리문서가 있을 것이요. 나도 가겠소. 그자는 이제 나의 원수요. 그곳은 포졸들이 지키고 있어 당신은 위험하오. 그러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럼 반드시 잡히지 말고 살아서 오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알긴 알겠는데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 아, 있긴 뭐가 있다고 그러시오. 내 말은 무사히 잘 다녀오란 말이요. 알겠소. 무사히 잘 다녀오리다. 그날 밤 흑야는 자정 넘어 복면을 하고 포도대장집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경계를 서는 포졸들이 많지는 않군. 그의 집은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흑야는 뒤쪽 담장을 사뿐히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흑야는 저택의 구조를 대강 파악한 후 가장 호화로운 본체 뒤편 쪽으로 향했지요. 그의 움직임은 검은 고양이보다도 민첩하고 무척 날렵했습니다. 그는 포도대장의 신발이 놓여져 있는 방 문틈 사이로 조용히 연기를 뿜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연기를 마신 포도대장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흑야는 포도대장의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병풍 뒤에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흑야는 지니고 다니는 철편 만능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그곳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야는 몇 개의 문서들을 꺼내 창문가에 서서 달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대신들의 뇌물수수 내역과 각종 비리문서 투성이군. 흑야는 상자 안의 문서를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싸고 어깨에 들쳐맸지요. 그리고 그는 방을 나와 뒤쪽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대장 집을 순찰하던 포조 라나가 검은 그림자를 보고 소리쳤지요. 누구냐? 계속 꺼라. 그 소리에 흑야는 잽싸게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은 고양이처럼 포도대장의 집을 빠져나와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왔지요. 무사히 다녀왔소. 흑야가 들어서자 월화는 그를 버락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지요. 아니 왜 우는 것이요? 걱정했습니다. 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허허, 그 말은 날 마음에 두었단 말로 들리요. 어찌 생각해도 좋소. 하지만 다치지만 마시오. 알겠소 하하. 흑야는 보따리에서 포도대장집에서 꺼내온 문서를 모두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대신들에게 바친 뇌물뿐만 아니라 사기꾼 조직을 통해서 재산을 탈취한 문서들도 나왔지요. 헌데 그 중에는 월화의 아버지 광산 김덕중의 재산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보고 월화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억울하게 빼앗기고 몸져놓은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원수에게 복수할 일만 남았구려. 수고하시었소. 그날 새벽 흑야는 포도대장의 비리 문서를 챙겨 민도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원부 감찰관으로 흑야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아니 이른 새벽에 자네가 어쩐 일인가? 총각을 다투는 일이 있어 급히 찾아왔네. 흑야는 포도대장의 비리 문서를 민도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민도현은 비리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아니 이게 다 포도대장의 치부 장부란 말인가? 그렇다네. 그자는 평생 동안을 갈취하고 착취하며 살아왔다네. 광산 김씨 가문 동네 최씨 가문들, 굵직한 가문들까지 손을 댔군 그래.
허나 상대는 포도대장이고 뇌물 장부를 보니 대신들도 여럿이 있어 쉽지는 않네. 이 정도면 어명 없이 사원부 힘만으로는 그들을 잡아들이기 어렵다네. 그럼 무슨 방도가 없겠나? 친구 민도현은 한참 동안이나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며 말했지요. 도승지 어른이라면 임금께 직접 보고할 수가 있을 것이야. 이것을 가지고 나와 같이 도승지 어른을 찾아가세나. 동이 트고 아침이 되면 포도대장도 일어나 치부장부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알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부장부가 임금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게 뻔했지요. 그러다 보니 그가 알기 전에 치부장부를 임금의 손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민도현은 관복을 갖추고 곧장 흑야와 함께 도승지집으로 말 타고 달려갔습니다. 동력에서는 벌써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아니 자네들이 아침 일찍부터 어쩐 일인가? 도승지 어른 이것을 한번 봐주시지요. 민도현이 내민 문서를 훑어본 도승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전하께서도 부담이 된다. 대신들만 해도 여러 명인데 전하께서도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같이 온 자는 누구냐? 제법 박준우입니다. 이 문서를 포도대장에게서 빼내왔습지요. 박준우라 그럼 자네가 흑야라는 자인가? 그렇습니다, 도승지. 그렇군. 내가 한때는 자네 아버지 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지. 헌데 자네 아버지가 잘못되고 신세를 갚지 못해 무척 안타까웠다네. 내 자네 아버지에게 진 신세를 자네에게라도 갚는 의미로 어떻게든 주상전하를 설득해 보겠네. 고맙습니다, 도승지 어른. 그리하여 도승지는 문서들을 챙겨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낮이 되니 금군 병사들이 말 타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갈래로 흩어져 대신들과 포도대장을 추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승지 어른께서 주상전하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군. 그렇군. 이제야 거대한 부조리가 뿌리 뽑힐 수 있게 되었어. 금군을 움직이는 것을 보니 아마도 주상께서는 이 사건을 직접 챙기실 모양이군. 일벌백계로 다스려 조정과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실 모양이야. 잠시 후 흑야는 은신처로 돌아와 그 소식을 월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임금이 그들을 소탕한 것이요? 그렇소. 이제 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당신 아버님의 재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 말에 월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부모님이 생각이 났지요. 그리고 자신은 부리던 머슴을 따라 산골 마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흑야는 울고 있는 월하를 가슴에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으시었소. 이제 안심하고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이제 보니 그대 좀 멋있어 보이요. 그 일이 있고 달포가 흘렀습니다. 민도현이 흑야의 은신처로 찾아왔지요. 이제 모두 끝났네. 주상전하께서 친히 국문을 마치고 대신들을 모두 사탈관직시켰네. 그리고 포도대장은 유배되어 남쪽 땅끝마을로 떠났다네. 그리고 월한왕자 아버지 김덕중의 억울함도 모두 벗겨져 재산도 모두 찾게 되었네. 정말이요? 이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렇소. 이미 서류는 원상복구되었으니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월하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행복했던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지요. 그래 잘 되었군. 자네가 고생 많았네. 고생은 무슨 모두 자네 덕분이 아니겠는가 친구. 그날 곧바로 흑야와 월하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월아야 내가 어쩐 일이냐? 기뻐하셔요 어머니. 이제 우리 재산을 모두 찾았어요. 아니 우리 재산을 모두 찾다니 그게 뭔 말이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재산을 모두 찾아줬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가요 어머니. 아니 그게 정말이냐?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나서 포도대장은 유배시키고 그의 뒷배였던 대신들은 모두 사탈관직되었답니다. 아이고 뉘신지는 모르오나 정말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요. 그리하여 월하의 가족은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상단도 다시 찾았지요. 정말로 우리 재산을 다시 찾았구나.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잘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어요. 정말 고맙수 총각.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그래,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내금이장이셨던 박병준의 외동아들 박준호라 합니다. 그랬군. 내 재산을 찾아주어 정말 고맙네. 그런데 자네 혼인은 했는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자네 내 딸 월아는 어찌 생각하는가? 보아하니 두 사람 사이가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구만. 그 말에 월아는 흑야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직 그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좋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인가? 심성이 곱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인가? 아버님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따님을 제게 주시시오. 오호, 그러니까 자네는 내 딸을 좋아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예끼 이 사람, 어찌 그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인가? 예, 월아야, 날 잡고 내 혼사를 치르자꾸나. 이 총각이 애비는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제서야 월아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성대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버지의 상단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보 대행수, 오늘은 어떤 물건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오늘은 비단 100피를 청주 홍상단으로 보내주시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혼인하고 상단을 물려받은 두 사람은 이제 상업에 전념했습니다. 그 덕에 흑야는 드디어 검을 놓을 수가 있었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그들의 세력을 뿌리째 뽑는데 성공한 흑야였습니다. 이제 그는 흑야가 아닌 박준으로 월아 밑에서 상업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지요. 그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시만 하고 멀리 가지 마시오. 내 눈앞에서 당신이 안 보이면 불안하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산의 무명을 월아가 연민으로 구해주면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녀의 선한 행동이 결국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지요. 그러니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은 훗날 큰 축복을 받는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덕보라는 농촌 총각이 살았습니다. 덕보는 조금 모자란 듯 보였으나 무척 성실한 농촌 총각이었지요. 야, 덕보야, 큰일 났다. 아니 아버지, 무슨 큰일이 났다는 것이요? 글쎄 진사나리께서 이제는 땅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야. 아니 땅이 없으면 농사는 어떻게 한대요? 홀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덕보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진사나리가 땅을 내주지 않는 대신 들어와 머슴살이를 하라는구나. 머슴살이요? 그렇단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 수확량이 많으니 진사께서는 세경을 받고 일을 하라는구나. 그럼 수확량이 많으면 더 안 좋은 거네요. 우리에게 땅을 내주는 것보다 세경을 주는 것이 돈을 더 벌게 되니 최진사께서는 마음이 바뀐 것 같다. 돈 앞에서는 아주 냉철한 인간이구나. 쯧쯧. 아버지, 그럼 우리도 열심히 돈 모아서 땅을 사요. 어디 땅 사는 게 그리 쉬운 일이더냐. 안 입고 안 먹어도 세경받아서는 절대 땅을 못 사느니라. 덕보도 아버지의 한숨소리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가 언젠가는 꼭 우리 땅을 사고 말 것이어요.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던 덕보 부자는 어쩔 수 없이 최진사 댁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덕보는 최진사 댁 집을 처음 들어가 보고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으리으리하고 집터만 해도 웬만한 밭대기보다도 더 컸지요. 아버지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 그야 나도 모르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 덕보는 아버지를 따라가 행랑채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최진사가 찾아왔지요. 왔는가 덕보아범? 아이고 진사날이 오셨는감요. 그래 내 특별히 자네를 생각해 집안에 들인 것이니 앞으로 잘 한번 해보게. 알겠습니다요 진사날이. 그리고 자네 아들 덕보도 어느새 어른이 다 되었구만. 체격이 건장한 것으로 보아 힘께나 쓰겠어. 아이고 그럼요. 힘이 아주 장사지라. 야 덕보야 뭐하냐 어서 인사드리지 않고. 진사날이 이놈 덕보라 합니다요. 그래. 자네 부자를 보니 아주 든든하구만. 아버지와 덕보는 그날부로 밭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땡볕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지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최진사댁 여종 점순댁이 소쿠리를 이고 밭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이 덕보네. 어서 와서 밥들 먹더라고. 아이고 점순댁이 밥 나르느라 수고가 많구만. 점순댁은 아름드리 나무 아래 소쿠리를 내려놓고 밥과 반찬을 꺼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아버지와 덕보는 밥을 허겁지겁 먹었지요. 아이고 그러다 체하겠어? 좀 천천히 먹더라고. 점순댁은 말을 하면서 아버지 등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지요. 아니 점순댁 덕보도 있는데 뭐여. 아니 체할까봐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도 아들 눈치를 봐야 하는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녀가 유별하거늘. 아따 참말로 양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덕보야, 너는 아직도 밥 다 안 먹었냐? 마침 다 먹었어라. 그럼 어서 저 아래 우물가에 가서 물이라도 좀 떠오거라. 네 알겠구만요. 덕보는 얼른 일어나 산아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덕보는 내려가면서 슬쩍슬쩍 뒤를 돌아봤지요. 그러자 점순댁이 아버지 곁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여 점순댁이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아뇨? 덕보는 우물가로 내려가면서 두 사람 사이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점순댁이 돌아가고 아버지와 덕보는 다시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점순댁하고는 무슨 사이요? 덕보의 뜬금없는 질문에 아버지는 무척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야 사이는 무슨 사이. 아무 사이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거라. 내 눈에는 점순댁이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어허 쓸데없는 소리 말래도. 근데 아버지는 점순댁이 맘에 안 드시는감요. 야 이놈아 이러다 해 떨어져도 다 못하겠다. 어서 일이나 하거라. 아버지는 자꾸만 덕보 말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덕보의 아랫배가 슬슬 아파왔지요. 아버지 지가서 똥 좀 싸고 오겠구만요. 덕보는 아랫배를 부둥켜 잡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내리고 시원하게 이를 봤지요. 이를 다 본 덕보가 일어나 돌아오려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보는 뭔 일인가 싶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러자 수풀이 우거진 산속에서 남녀가 뒤엉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못들 헌데요. 갑자기 나타난 덕보 때문에 두 사람은 이를 치르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는 웬 놈이냐? 어서 썩 꺼지지 못혀? 사내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덕보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사내 밑에 깔려있던 귀부인 같은 여인이 고개를 내밀고 덕보를 보았지요. 정의감에 찬 덕보는 여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힘없는 여인을 어째 깔아뭉개는 것이요. 힘이 장사인 덕보는 사내를 잡고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내동댕이 쳐버렸지요. 그 바람에 사내는 허리가 부러졌는지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저놈이 사람 잡는구만. 덕보는 바닥에 깔려있던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아니 세상에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원. 덕보 말에 귀부인 같은 여인은 부끄러웠는지 얼른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없이 냅다 달아나 버렸지요. 그러자 덕보는 사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니 못됨시 여인을 깔아뭉개는 것이요. 죄 지으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요. 아직 한 번도 여자 경험이 없던 덕보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턱이 없었지요. 아이고 저런 잡놈 때문에 귀한 기회를 놓치다니. 아이고 내 어리야. 덕보는 다시 한번 사내에게 엄포를 놓고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물었지요. 아니 야 덕보야. 뭐 볼일 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 아, 그게 어떤 잡놈이 여인을 배 밑에 깔아뭉개고 있었구만요. 그래서 지가 혼 좀 내주고 오느라 늦었어요, 아버지. 뭐요? 아이고 이놈아 그런 것은 못 본 척 해야 하는 것이야. 아니 어찌 사내 대장부가 되어 여인이 사내 배 밑에 깔려 있는데 못 본 척을 한단 말이요. 아이고 속 터지는구만. 야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뭘 모르네. 아버지는 덕보가 여자 경험이 없어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덕보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리는 만무했지요. 마을에는 처녀도 없다 보니 덕보에게는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보면 무조건 못 본 채 해야 하느니라. 덕보는 아버지 말이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해질녘이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이고 고생들 했구만. 어서 식구들 행랑채에 들어가 밥들 먹어. 알았구만요. 덕보아범 잠시 나 좀 보더라고. 점순댁은 아버지 손을 잡아 끌고 집 뒤 모퉁이로 데려갔습니다. 맞네 맞아. 점순댁이 우라버지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잠시 후 아버지는 다시 돌아왔고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지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버지? 좋은 일은 무슨. 어서 씻고 들어가 밥이나 먹자. 두 부자는 깨끗이 씻고 행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 안에서는 낮에 여인을 깔아뭉갠 사내가 앉아 밥 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잡놈이 어째 이 방에서 밥 먹고 있담. 사내는 덕보가 들어오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요? 아 어쩐 일이냐니 나는 오늘부터 이 집에서 새로 일하게 되었구만. 그 말에 사내는 풀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푹 숙였지요. 그럼 자네가 새로 들어온다던 부자 지간의 덕보였구만. 사내 머슴 상국은 무척 난감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복의 덕보 내 부탁 좀 함세. 어제 본 것은 절대 입 밖에 내지는 말아주게. 머슴 상국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대충 어떤 상황인지 파악된 아버지가 말했지요. 그래 덕보야. 한 솥밥 먹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 내가 그렇게 해주거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야 서로 좋지 않겠느냐. 아버지 말에 덕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의로운 덕보는 상국을 용서하지는 않았지요. 부지런한 덕보는 다음날 제일 먼저 일어나 일찌감치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마님이 하품을 하면서 밖으로 나왔지요. 덕보는 얼른 달려가 마님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는감요 마님. 지는 어제 새로 들어온 덕보라고 하는구만요.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든 덕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마님은 어제 머슴 상국이 밑에 깔려있던 여인이었지요. 마님도 덕보를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님이셨구만요. 그런데 어제 밑에 깔렸던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그 말에 깜짝 놀란 마님이 안방 쪽을 한번 돌아보더니 갑자기 덕보 손을 끌고 집 뒤 모퉁이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에서 주변을 한번 살피고 마님이 덕보에게 놀란 눈을 하고 물었지요. 너 우리 집 머슴이었어? 그렇구만요. 지는 어제 새로 들어왔구만요. 아이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다 있다니. 왜 그러시는감요 마님? 왜 그러고 뭐고. 너는 일단 그 입부터 다물어야 한다. 혹시 어제 일을 누구한테 이야기했느냐? 아버지께 말씀은 드렸구만요. 그 말에 마님은 땅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 아비도 나라는 것을 아느냐? 그것까지는 모르지라 지도 마님을 오늘 처음 보고 알았구만요. 그 말에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만 입 조심하면 되겠구나. 모 마님이 입 밖에 내지 말라면 지는 그리하겠구만요. 그런 뒤 아내 것이 깔아 뭉갰는데도 마님은 괜찮으신감요. 괜찮고 안 괜찮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니 너는 입만 꼭 닫거라 알겠느냐? 알겠구만요, 마님. 덕보에게서 단단히 이르고 약조를 받은 마님은 얼른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본처가 죽은 지 10년 만에야 취진사가 뒤늦게 들여온 젊은 부인이었지요. 그런데 취진사에게 만족하지 못한 부인이 젊은 머슴 상국과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덕보에게 딱 들키고 만 것이었지요. 헌데 아무것도 모르는 덕보는 그것이 불륜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못된 상국이가 마님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지요. 아이고 우리 마님은 마음도 넓으셔. 그렇게 당하고도 어째 용서를 하신단 말이야. 덕보는 마님의 인자함에 그녀를 무척 존경하기 시작했지요. 한편 취진사가 출타하고 마님은 안채에서 문틈 사이로 덕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말할까 무척 염려가 되었지요. 그리하여 걱정된 마님은 바짝 긴장되어 매일매일 숨어서 덕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덕보가 일나가기 전후 집안에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요. 저놈 혹시 나와의 약조를 어기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 하루는 덕보가 일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취진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진사날이 드릴 말씀이 있구먼요. 덕보를 안방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버선발로 취진사에게 달려가 말했지요. 오셨어요, 영감. 어서 방으로 들어가셔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뭔 일이 있는 것이오? 아니, 뭐 부부 사이에 꼭 뭔 일이 있어야 부른답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가셔요. 어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두르시오? 덕보가 할 말이 있다 하니 일단 한번 들어는 봐야 하지 않겠소? 아니, 영감은 어찌 저보다 저런 머슴이 중하단 말씀이요? 소첩 서운해지려 합니다. 마님은 덕보가 취진사에게 말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아직 해도 남아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두르시오? 아니, 부부가 정을 나누는데 꼭 해떨어진 밤이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 나는 지금 급하니 얼른 들어가시구려. 취진사는 하는 수 없이 부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덕보는 어안이 벙벙해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방 안에서는 취진사의 힘쓰는 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왔지요. 그리고 마님의 신음소리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덕보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저 소리는 상국이가 마님을 깔아뭉갰을 때 나는 소리하고 같은 거 아뇨. 아이고 우리 마님은 어쩌다 동네 북이 된 것이야. 이 사람 저 사람이 깔아뭉개니 우리 마님 불쌍해서 어떡한다. 덕보는 마님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님이 자청해서 밑에 깔린 것이었지요. 거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만. 마님한테는 별난 취미가 있는 것일까.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땡볕에서 일하고 돌아온 덕보가 온몸이 땀에 젖어 우물가로 가더니 웃옷을 홀랑 벗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 온몸에 물을 쫙쫙 뿌렸지요. 마님은 방 안에서 문틈 사이로 그런 덕보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덕보의 근육은 머슴 상국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몸은 울퉁불퉁하고 우락부락한 것이 사내 중에 사내다웠지요. 아니, 자 몸매가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구만.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제일이여. 덕보의 몸을 봐버린 마님은 이제 머슴 상국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숨어서 감시만 하던 덕보가 이제는 감시가 아니라 관심이 되어 버렸지요. 아이고매 저런 몸이라면 그것도 저리 단단하지 않겠는가.
마님은 목욕하는 덕보를 보며 별의별 생각을 다했지요. 그날부로 마님이 덕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덕보는 마님에게 정복의 대상이 되어버렸지요. 그래 이참에 저놈을 잡아뜨려야 내가 안심하겠어. 지놈도 하고 나면 입을 열지 못하겠지. 그날 이후 마님은 덕보를 어떻게 꼬드길지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헌데 덕보 부자가 항상 같이 일하다 보니 덕보만 따로 불러내기가 쉽지 않았지요. 마님은 덕보를 꼬드길 궁리를 하며 마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슴 상국이가 갑자기 들어왔지요. 마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요. 아니 이 시각에 일은 안 하고 웬일이냐. 아, 요새 마님께서 한 번도 불러주지 않으시니 궁금해서 일부러 일하다 말고 왔구만요. 그 말에 마님은 상국이를 잡아 끌고 집 뒤 모퉁이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분명 말했지. 내가 손 내밀기 전에는 절대 내게 눈길도 주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것이야? 혹여날이라도 보면 어쩌려고 그래? 아, 마님께서 하도 불러주지 않으니 이놈이 안달이 나서 그렇구만요. 그렇다고 이놈아, 내가 먼저 내게 말을 걸면 어떡혀. 다시는 내게 아는 체 하지 말거라. 아이고 마님, 그럼 언제나 지를 불러주실 것인감요? 이제 다시 너를 부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리 알고 다시는 내게 먼저 말 걸지 말거라. 마님은 단호하게 뱉어놓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상국이는 어깨를 떨구고 다시 일터로 향했지요. 이게 다 덕보 그놈 때문이요. 그놈이 그때 똥만 싸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상국이는 마님이 자신을 부르지 않는 것은 모두 덕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와 덕보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님이 밭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마님께서 어쩐 일로 밭까지 다 나오셨대요? 아내가 감자를 좋아하니 올해 감자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와 봤지. 아이고 마님 걱정은 붙들어 매셔요. 지가 맡은 이상 수확량도 작년보다 더 늘 것이구만요. 그래 그럼 나는 덕보 아범만 믿겠네. 아니 그런데 잠시 후 마님이 갑자기 아랫배를 잡고 아프다며 주저앉았지요. 아니 어디가 아프셔요 마님? 아 글쎄 뭐를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오는구만. 아이고 저런 이런 산중에서 어쩐다요. 얼른 지에게 업히셔요. 지가 의원집에 모셔다 드리겠구만요. 아니야 아범은 일하고 덕보가 나를 업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덕보는 마님을 부축해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말했지요. 얘 덕보야, 여기서 우측으로 가거라. 아니 마님 그쪽은 마을로 가는 길이 아닌뎁쇼.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개울이 나오는데 그곳에 발을 좀 담그면 배가 나을 것 같다. 정말인감요 마님. 발을 담그면 아랫배가 낫는감요.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느니라. 나는 배 아플 때 발을 물에 담그면 아픈 배가 낫는단다. 덕보는 처음 듣는 말에 긴가민가 하면서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개울가에 도착하자 마님이 말했지요. 아이고 올여름은 무난히도 덥구나. 온 김에 물속에 몸이라도 담그고 가야겠다. 마님은 덕보 등에서 내려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덕보는 화들짝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잠시 후 첨벙첨벙 물소리가 나더니 마님은 어느새 물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님이 서 있던 자리에는 벗어놓은 옷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얘 덕보야, 너도 어서 들어와 보거라. 물이 아주 시원하다. 아니 마님, 지가 어떻게 마님과 같은 물에 들어간단 말이요. 지금은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어서 들어와 목욕이나 하거라.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구만요. 그럼 와서 내 등이라도 밀어주거라. 등에 손이 닿질 않는구나. 그 말에 덕보는 옷도 벗지 않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갔습니다. 아니 얘 옷은 벗고 와야지. 지가 감히 마님 앞에서 어떻게 옷을 벗는데요? 얘 나도 벗었는데 너라고 못 벗으면 되겠느냐. 마님의 인품을 존경한 덕보는 마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덕보도 옷을 벗었지요. 그리고 덕보는 물속에서 마님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여인의 살결은 목화솜보다도 더 부드러웠지요. 어느새 덕보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우뚝 솟아 있었지요. 얘 덕보야, 내 몸이 울퉁불퉁한 것을 보니 참으로 멋지더구나. 마님의 말에 덕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이 자신의 것을 보고 말하는 줄 알고 화들짝 놀랐지요. 아니 마님 지것을 보셨는감요? 아, 그럼 봤지. 마님의 뒤에서 그녀의 등을 밀고 있던 덕보는 마님이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마님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고개를 돌린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지? 우리 마님은 참으로 대단하셔. 한편 마님은 이제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다른 놈 같으면 벌써 달려들었을 텐데 덕보는 아직도 꿈쩍을 하지 않고 있었지요. 덕보야, 내 보기에 내 몸은 어떻느냐? 마님은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습니다. 지가 본 여인들 중에서 제일 아름답구만요. 호호, 정말 그러느냐?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아름다운 몸을 보고도 괜찮은 것이냐? 실은 괜찮지가 않구만요. 아니,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아 글씨 마님도 이미 알다시피 이놈이 잔뜩 성을 내고 있구만요. 그 말에 마님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덕보의 몸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마님은 덕보의 그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크게 성을 내고 있느냐? 아 글씨 평소에는 안 그런데 오늘따라 갑자기 굴뚝만큼 우뚝 솟아 있구만요. 그 말에 마님의 미소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척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었지요. 그러느냐? 그럼 그것을 써먹어 본 적은 있느냐? 아직 한 번도 없구만요. 마님의 입은 점점 커져 귀에 걸리고 있었지요. 그럼 그것을 용도에 맞게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구만요. 그것은 걱정 말거라. 내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되느니라. 한번 해보겠느냐? 마님을 무척이나 존경한 덕보는 마님의 말에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요, 마님. 그 말에 마님의 입은 귀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마님은 덕보의 손을 잡고 풀이 우거진 숲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벗어놓은 옷을 깔았지요. 자,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마님은 덕보를 잡아 끌고 서서히 유도를 했습니다. 덕보도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마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지요. 헌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님의 행동은 덕보에게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시작해보거라. 결정적인 순간에 덕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른 옷을 주워 입고 냅다 달아났지요. 아니, 다 왔는데 저놈이 갑자기 왜 그려? 야, 이놈아, 어서 이리 오지 못혀? 어느새 덕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지요. 덕보가 달아나고 마님은 너무 허탈했습니다. 에이, 쑥맥 같은 놈. 하지만 마님은 덕보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순수에 아직 경험도 없는 수총각이었지요. 내 저놈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어. 마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는 덕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덕보 손을 잡아 끌고 집 뒤 모퉁이로 데려갔지요. 야, 덕보야, 너 어제 왜 내 뺀 것이야? 지가 아직 경험은 없어도 그것만은 알겠더구만요. 아니, 뭣을 안다는 것이야? 아 글씨 그러니까 그게 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감요. 만약시 마님께서 지아를 가지면 진사나리께서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요? 아니, 야가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아니 지가 걱정을 안다니요. 마님 뱃속에 지아가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않는단 말이요. 에고 이 순진한 놈아, 한 번에 애가 들어서지는 않는단다.
아무튼 다음번에 또 도망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거라. 그것은 지가 마음이 쉽게 가지를 않는구만요. 쉽게 설득되지 않는 덕보 때문에 마님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덕보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니 무척 답답했지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님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 요새 뭔 일이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소? 아, 별일 아니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주무시오. 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안방으로 내 손을 잡아 끌고 가던 사람 어디 갔소? 요새는 어째 내게 이리도 시큰둥한 것이오? 아, 피곤하니 어서 잠이나 잡시다. 최진사는 그녀를 품고 싶었으나 시큰둥한 부인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달리 방도가 떠오르지 않던 마님은 일 나갈 준비를 하는 덕보 아버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퉁이로 데려가 말했지요. 찾으셨어요, 마님? 자네 말이야,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야? 아니, 지 아들이 뭔 잘못을 했는감요? 내 경고하는데 덕보에게 교육 좀 단단히 시키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말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똑바로 하란 말일세.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마님. 지가 교육을 단단히 시켜놓겠습니다요. 그럼 내 자네를 한번 지켜보겠네. 아이고, 마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의 명인이 이놈이 확실히 교육을 시킬 것이구만요. 마님에게 경고를 받은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덕보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야, 덕보야. 너는 어찌 마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야?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야, 이놈아. 마님이 시키면 그게 뭐든지 해야 할 것 아뇨. 괜히 마님에게 찍히면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음이야. 덕보는 마님과의 약조 때문에 마님이 아이를 갖는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말에 겁도 났지요. 알겠구만요. 이제 마님이 시키면 뭐든 할 것이요.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마님이 아버지를 또 따로 불렀지요. 덕보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느냐? 그렇습니다요, 마님. 지가 단단히 교육을 해놨구만요. 그래, 알았다. 어서 가보거라. 덕보 아버지가 돌아가고 마님의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날 거역하지 못하겠지. 며칠 후 마님은 다시 덕보를 산속 개울가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덕보와의 일을 성공했지요. 여자를 처음 경험한 덕보도 결국 신세계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님도 황홀경에 빠지고 말았지요. 마님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는 아버지 당부의 덕보는 마님의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마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두 따라했지요. 덕보와의 경험이 너무 좋았던 마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덕보를 수시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너무 행복해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배가 남산만하게 올라와 있었지요. 아이고, 내 새끼가 아주 그냥 쑥쑥 잘 자라고 있구만, 하하. 그리도 좋으시오? 아, 그럼 좋다마다. 내 평생 후대도 잊지 못하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내 얼마나 고심했는지 아시오? 내 가진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까지 모아놓은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내게 가장 큰 고민이었소. 아들이건 딸이건 좋으니 어서 쑥 나만 주시오. 최진사는 입이 찢어져라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제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부인 곁에서 애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3개월이 흘러 마님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에게는 고추가 달려 있었지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도다, 하하. 최진사는 아들이 태어났다며 동네방네 떠들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최진사는 아들의 백일잔치 돌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치렀지요. 온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저 자린고비 놓친 내가 어쩐 일이요? 이렇게 음식을 다 베풀다니. 아, 늦동이가 태어났다자녀? 저 양반 죽을 때가 다 되었나 보군 그려.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더니만
애 하나 낳았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 죽을 때가 다 된 것이야. 최진사가 베푼 음식이니 와서 먹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뒤에서 최진사 욕을 했지요. 어째 좀 이상한디. 저 씨가 최진사한테 나왔다고? 저 나이에? 머슴 상국은 최진사의 아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와 안 한 지는 벌써 2년이 넘었으니 내 자식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그럼 대체 누구 자식이란 말이오? 상국의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투성이었지요. 헌데 덕보야는 어디 간 것이야? 이 맛있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한편 그 시각 덕보는 강아지 풀을 입에 물고 들판 위에 누워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의 솜사탕 같은 하얀 구름들이 뭉게뭉게 떠가고 있었지요. 저 구름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집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일까? 덕보는 생각이 무척 많았습니다. 최진사가 신이나 잔치를 벌이는 아들이 그의 아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지요. 최진사가 덕보 자신의 아들을 놓고 잔치까지 벌이고 있으니 덕보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마님이 입을 닫으라 했으니 착한 덕보는 입을 꾹 다물 뿐이었지요. 그 후로 3년이 흐른 어느 날 최진사는 돌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후회 없이 웃는 미소로 떠났지요. 그는 수많은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덕보 서방님, 우리 덕장이가 아주 장군감이여. 훗날 묵과에 나가면 좋을 것 같소. 그것은 부인 생각대로 하시구려. 우리 덕장이라면 하고도 남을 것이요. 두 사람은 안방에 누워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호롱불이 꺼졌지요. 당신은 언제나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려, 호호. 나도 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그날 밤도 두 사람은 깨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배 아파라.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가 아닌가벼. 저 덕보 놈이 내 자리를 차지하다니 아이고 배야. 상국은 안방에서 마님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가슴을 쳤습니다. 굴러온 돌에게 박힌 돌이 빠진 꼴이었지요. 덕보의 아버지는 점순댁과 함께 살림을 따로 차렸습니다. 마님은 아버지에게 땅을 주어 풍족하게 살게 해주었지요. 거참 덕보놈 때문에 내가 다 호강을 하는구나 하하. 그렇게 덕보 부자는 각자 부인도 얻고 풍족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진사는 돈 욕심에 덕보 부자에게 빌려주었던 땅을 다시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경을 주고 머슴으로 불러들였지요. 그 때문에 부인과 덕보가 만났고 최진사는 결국 평생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머슴의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두고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